시각적 환경론자에 대한 독해력 과학 프로젝트를 위한 기문학 독해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열심히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부터 좀 보기에 앞서 문제부터 좀 보는 연습을 좀 해보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문을 먼저 볼지, 문제를 먼저 볼지,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하는데, 사실은 초기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문제부터 보고 지문을 보는 게 정확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보게 되면 속도 측면에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정확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연습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문제부터 읽고 지문을 읽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여 이 연습을 하게 되고, 사실 나중에 이제 초기 버전이 아니라 익숙한 단계까지 간다면 사실은 이것부터 하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거는 독해력이 문제인 거지 문제를 잘 푸냐 못 푸냐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잘 따라와서 선생님처럼 읽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본문 내용 들어가기 앞서 문제부터 살펴봅시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가 되니까 선택지의 각 중심 내용을 먼저 잡아놓으면 좋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1번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은 헤겔에 의해 비판이 되었다라고 나왔을 때, 이때 근대 철학 혹은 헤겔은 지문 속에 반드시 나올 단어죠. 만약 안 나왔다면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내가 그럴 것 같다라고 비추치는 게 아니라 근대 철학, 헤겔, 지문 속에 반드시 나올 단어를 밑줄 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해놓냐면은 지문을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1번에 1번 선택지 준비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2번 환경론자들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 철학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였다. 여기에서는 환경론자나 혹은 이분법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은 반드시 물성에 나오겠죠. 이처럼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속에 반드시 나올 단어를 밑줄을 쳐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과학기술주의자, 4번은 환경론자, 그 다음에 인간 삶에 대한 닥친 위기, 5번 하이데거 이런 말을 좀 들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면요. 2번 기업가 뇌를 중심으로 하이데거 주장을 정리하니까는 지문 속에 반드시 하이데거라는 말이 나오겠죠. 선택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3번 글쓴이가 윗글에서 보기를 활용한다 했을 때 그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글쓴이가 윗글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거죠. 다시 글쓴이가 윗글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거니까 보기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윗글이 중요한 걸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겠죠. 보기는 반드시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 살펴봅시다. 바로 지문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여러분은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이제 물론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제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연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모범적 사례를 못 보니까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보면 독해랑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독해란 뭐였어요? 그쵸?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유사한 것을 찾는 과정이 독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데카르트와 그 후예들의 문제 설정 중심에는 주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때 당연히 주체라는 말은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는 이 표시 때문에 중심 내용이다라고 잡을 수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주체라는 말은 중심 내용이다라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이기 때문에 요건 중요한 단어구나라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돌아와서 정확히 잡으려면 주체라는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한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뒤에 나오죠. 그러나 근대 철학은 헤겔 이후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은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이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순간 주체라는 말과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한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은 이 말이 주체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 이렇게 찾는 과정이 독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 배운 것과 같이 근대 철학의 지배적 이념이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니 뒷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근대 철학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겠군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첫 문단 독해 모범적 사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근대 철학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첫 문장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근대 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환경론자들에 의하면 근대 철학은 이윤법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인간을 주체로 자연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지는 대상으로 파악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정리해 봅시다. 가문단에 주체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유사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두었다. 그 다음 나문단에도 주체와 인간 중심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근대 철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란 단어는 의미는 인간 중심 주체와 유사하지만 표현은 다른 거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한 인간을 주체로 자연을 인간에 의해 인식되고 되는 대로 파악하였다라는 부분도 이윤법적 사고방식과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독해의 뿌리를 잡고 들어가면 쉽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에 부당한 이념. 그래서 똑같이 들어갑시다. 자연의 지배자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 이것도 주체 인간 중심 이윤법적 사고 또한 인간을 주체로 자연을 인간에 의해 이식되는 대상으로 파악하니까 당연히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부당한 이념을 유포했다고 비판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윤법적 사고방식과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동일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좀 잡았나요?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환경론자들은 근대를 주도하고 지배하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과학기술주의에 주목하였다. 그럼 이제 과학기술주의는 환경론자와 의미가 동일한데 표현은 다른 건지 혹은 근대 철학과 의미는 동일한데 표현이 다른 건지를 찾아보도록 하죠. 과학기술주의는 근대 철학의 영향으로 자연을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창고로 바라보았다 라고 하니까 과학기술주의는 근대 철학과 닮아있게 되겠죠. 또한 여기에 있는 자연을 수량화와 계산을 통해 라는 말이 있죠. 이 말도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한 근대 철학, 과학기술주의와 닮아있게 되겠죠. 또한 그 결과 자연 파괴는 물론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의 전반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환경론자들의 비판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현대 철학자로는 하이데거를 들 수 있다. 그럼 이제 하이데거는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한 환경론자가 되는 거죠. 그에 의하면 근대 철학의 근본적인 특징은 인간 중심주의자 이성 중심. 그럼 이제 보자고. 인간 중심주의와 이성 중심주의는 근대 철학과 닮아 있는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한 거죠. 또한 지배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계산적 사유도 근대 철학과 닮아 있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문단, 나문단, 가문단이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유사한 걸로 계속 사용해졌죠. 근대 철학을. 그리고 이 문단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라고 한다면 독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새로운 내용이군 이라고 독해를 했다면 가나다 문단을 독해하지 못하여 라는 또 새로운 문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실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은 이처럼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거를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 문제를 잘 맞출 수 있게 되겠죠. 문제를 잘 맞추는 거는 당연히 지문 독해가 잘 되면 문제는 자연적으로 잘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에 의하면 근대 철학의 근본적 특징은 인간 중심주의자, 이성 중심주의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인식되고 파악되고 지배될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는 만드는 계산적 사유에 분과한다. 다 근대 철학 이야기죠. 즉 같은 말을 반복해 보면 계산적 사유로서의 이성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계산적 사유로서의 주체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계산적 사유로서의 과학기술주의는 계산적 사유로서의 인간 중심주의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모든 것을 존재자의 주체인 인간의 지배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로 인해 존재자의 본원적 의미는 사라졌다는 것이 이 말의 요지가 되겠죠. 자, 또한 계속 봅시다. 긴 내용.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보면 드디어 하이데거의 주장이 나오는데 하이데거는 존재자 본연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열었다. 그럼 이제 성찰하면서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연 것은 하이데거 측이 되는 거죠. 근데 의미가 똑같고 표현이 다른 걸 찾으면 돼요. 그는 존재자들의 전체 속에서 의미 있게 결합되는 관계로 존재한다. 뭐가? 존재자 본연의 존재 의미를 성찰한 사유의 지평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유의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과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또한 존재냐는 그런 관계로부터 분리할 수 없으며 그럼 분리할 수 없다는 것도 결합 사유의 지평 같은 의미 다른 표현. 또한 그 전체 연관성도 같은 의미 다른 표현.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결합, 분리할 수 없다, 연관성 그리고 유일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개념이겠지라고 생각해서 그거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하이데거가 그러니까 글쓴이가 쓴 하이데거가 생각하기에 이런 느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